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58회 부산 미래경제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박형준 시장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우시는 신동식 회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형준 시장님께서 저희 회장님을 직접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강연자로 와주신 신동식 회장님께 정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동식 회장님을 모시자고 한 것은 우리 신동식 회장님이 아마 우리 미래경제포럼 생긴 이래 가장 최고령의 강연자 하실 것 같고 아마 이 기록은 앞으로도 깨지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 회장님 살아오신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떻게 일구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그 강연 주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쭉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제인데 신동식 회장님의 삶이 나이와 관계없이 어떻게 가장 퍼스트 무버로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신동식 회장님의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우선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셨고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화 또 과학입국을 사실상 선도해 오신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닦으신 분입니다. 조선공학자로서 경제수석을 한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고 우리 거제의 지금 옥포조선소를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 조선이 세계 1위로 가는 초석을 다 닦으신 분입니다. 그런 어떤 조선공학자로서 지금은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부산이 그린스마트라고 하는 도시 비전을 내세웠습니다만은 거기에 걸맞는 지금 전략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신동식 회장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연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이론이나 어떤 추상적인 비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 시점에서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는지는 우리의 책무로 남겨진다고 봅니다만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정말 치열한 지적 통찰과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단순히 기능적인 또는 기술적인 또는 어떤 지식을 전수받는 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의 힘을 한번 크게 키워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신동식 회장님을 오늘 강연자로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신동식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신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산을 사랑하시고 부산의 미래를 염원하시며 사회 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인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 시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리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는 서울대학교의 가교사가 부산 서대신동의 구덕동 산비탈에 쳐놓은 천막이었습니다. 그 천막을 언덕으로 오르내리면서 공과대학에서 조선공학을 공부했고 또 비난 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 부두에서 미군 군수물자를 하역하는 힘든 노역을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1961년 5.16 군사혁명이 났을 때 박정희 의장의 부름을 받아서 교육해서 영도에 있는 요즘은 한진중공업이라고 합니다만 대한조선공사의 고문으로 영도조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대한조선공사는 말이 조선소지 잡초가 오고 지금 황량한 풀밭이었으며 제가 외국에서 신진조선 기술을 습득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은 선진조선 기술을 활용한 조선 설계나 건조에 관한 일이 아니고 조선공사 마당에 난 풀 깎는 일이고 녹슨 기계를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현재 세계 제1위에 위치해 올라 있으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자축하고 큰 긍지를 가져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 나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대 경제비서관으로서 여러 가지 책무를 맡아서 일하다가 다시 또 민영화된 대한조선공사 사장으로 선임돼서 부산 영도 조선소에 와서 또 일을 했습니다. 당시 부산 조선소의 시설 확장하고 근대화 그리고 오늘날 거제도에 있는 삼성조선, 오포조선, 지금은 대우조선이라고 합니다만 그 조선소의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집행하는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는 지금까지 국내 최초의 조선기술 전문기술 영역회사인 한국회사기술이라는 작은 기술 집단을 만들어서 지난 50년 동안 국내의 고객을 위해서 2,000종류가 넘는 선박을 설계를 하고 35개의 신규 조선소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회사기술의 기술본부의 위치가 현재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이러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와중에 지금도 가덕도 공항이 큰 정치적인 화제로 되어 있고 이 지역에 큰 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 조선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부산을 갖다가 세계 복합 해상 물류기로서 만드는데 이거를 매립하지 말고 우리 조선 기술을 활용한 부유식 공항을 만들자 해서 부산 발전연구원인가 하고 조선학회 조선 선박연구소 해가지고 한 15년 전서부터 많은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발표도 해왔는데 아직도 꿈 같은 얘기라고 해서 잘 받아들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그런 개념이 부산에 적용돼서 세계적인 부산이 그러한 세계적인 그러한 시설을 가진 도시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태평양과 동북아의 구심점이 되는 부산의 VLFS,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에 의한 항만을 복합 물류기지를 건설하자는 그 논문을 쓴 게 아마 부산시에도 어딘가 이게 어디 파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청에서도 그때 우리가 강연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좀 정확하게 제가 걸어온 인생을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내가 여기 선 이유는 이 요새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세계의 정세가 기후변화에 적용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비교하면 우리가 설계한 그 30만 톤 급에서 유조선이 많이들 지금 수십 척을 금년에도 수주받아서 만들고 있는데 이 30만 톤급 대형 유조선 한 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자동차 소나타 기준으로 해서 배 한 척이 2,000대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떠 있는 배를 다 합하면 그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양뿐만 아니라 지구 기후 변경, 지구 환경 변화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유엔의 해사기구, 국제해사기구 IMO라는 조직에서는 EEDI, 영어로 Energy Efficient Design Index라는 건데 선박을 설계할 때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효율이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설계하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놨고 원래는 CII라고 해가지고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이 배에서 카본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심하게 규제하는가 하면 웬만한 선진국의 항구에는 그런 종류의 규제에 맞지 않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박 설계자에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기술적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이 요즘의 현황입니다. 나는 조선 전문가로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연구개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관련 특허가 어떤 게 있는가를 추적해오고 모니터해 왔으며 또 이거를 학습하고 어떤 연구에는 함께 참여해온 인연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포집, 저장, 수송, 활용 기술을 통하여 부산시가 지향하는 저탄소 그린 스마트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신산업 창출 방안을 구상하고 이의 실천을 건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속도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양상도 더욱 과학화되고 세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에 능동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과정을 보면 남이 하는 것 따라서 했습니다. 남이 만드는 배도 만들고 남이 만드는 반도체도 만들고 남이 만드는 자동차 만들어서 우리는 항상 남이 하는 것 따라가는 일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환경 대응만큼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라의 국격과 우리의 긍지도 한층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시장님께서 파리를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계기를 삼아서 좀 퍼스트 무버, 우리가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가는 그러한 그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2015년에 11월에 파리에서 기후협약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협약이 197개 정상들이 합의하고 그를 이행할 것을 서명했습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우리 인간들이 대기 분모내는 이산화탄소 양이 1년에 약 350억 톤 내지 400억 톤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분모되는 이산화탄소는 약 8억 5천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 합의 기후협약에 따라서 한국은 이 배출량을 2030년까지 37% 내지 50%를 감축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분모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인도, 한국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분모내는 10개국 간의 하나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50억 톤 내지 4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현재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실천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보이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편은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우리가 2030년까지 각 분야별로 현재 8억 5천만 톤 나와 있는 것을 37% 감축해서 이렇게 감축하겠다는 목표인데 오늘 이 시점에 말로는 다 하고 있는데 단 1톤도 절감했다는 실천적인 행위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이유로 요새 열리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국제회의, G20, G7, 다보스 포럼, UN, 나토, 정상국가 대통령 간의 정상회의 여기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는 과제가 바로 아젠다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왜 이것이 가장 전 세계 리더들이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아젠다가 됐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이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남의 일처럼 기후변화가 나하고 상관없어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기업들이나 이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탈탄소 실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저 미움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무거운 걸 속에서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아까도 말했지만 파리의 기후협약이 되고 나서 2016년 2월에 정부에서 CCS 전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민노라하는 분들 정부의 강력을 장관들이 여기 위원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파리 협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걸 준수하고 이행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무려 여기 핵심 원천 기술의 5조, 기술 개발비의 4조, 기반 조성에 4,650억 이런 식으로 예산까지 책상에서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관계부처가 전부 회동을 해가지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내겠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10조에 가까운 돈은 어디 갔으며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 눈에 지금 어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래 와서는 또 수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소경제 해가지고 정부에서 수소경제 민간 투자 계획 및 정부 지원방안 해가지고 또 이제 2달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월 말에 또 뭘 만드는가 하면 탄소 중립화 위원회라는 걸 2050 탄소 중립화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가까운 사회명사들을 거기에 다 위원으로 시켜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 엄청난 조직,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전하기를 세계 최초로 정부가 탄소 중립위원회를 만들었다 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보셨다시피 2015년에 이미 CCS 전문위원회라는 게 비슷한 게 생겼는데 가동이 안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전 반기문 총장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위원회가 있고 또 국회의장 하시고 총리도 지나신 국회의장의 강창희 씨라고 한덕수 총리가 하는 기후변화센터라는 거. 그 밖에 NGO까지 합하면 수십 개의 기후관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다, 회의다, 국제회의다, 그동안의 회의에 쓴 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 돈에 일부만이라도 좀 실천적 방향을 갖다 강구한 데 썼으면 오늘 이렇게 다급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하는 기관도, 정부의 기관도 뭐 여러 가지 정부의 기술연구원, 환경연구원, 각 대학 그 연구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돈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는데 오늘 현재 단 하나도 뭐가 된 일이 없습니다. 설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8억 5천만 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우리는 뿜어내면서도 아직도 회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심각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산시가 좀 박 시장님께서 많은 꿈을 꾸고 꿈을 안고 지장을 세울 때 좋습니까? 좀 선도적으로 정책 수립도 하고 과감한 결단을 해서 여러 가지 실천 전략이라는 게 실현 가능하고 지속 성장한 그런 실천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서 하면은 이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는 그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게 제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2D라는 개념으로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은 다 요새 회자되고 있는 ESG의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탈탄소화를 해야 되고 모든 게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탄소화, 디지털화가 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앞으로는 이거는 골동품 정책이 되고 실천 불가능한 정책이 되고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이런 자료들을 다 나보다도 앞서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팅 포럼인 KPMG라는 컨설팅 컴퍼니가 있습니다. KPMG에서도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길밖에 없다. 태양광, 풍력, 그밖에 대체나주로는 그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하는 아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미국의 경영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카본레스 퓨처를, 카본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본 캡처, 이산화탄소 포집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앞으로 이산화탄소 포집과 관련된 연구 개발을 위해서 자기는 unlimited, 제한 없이 무제한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국제 에너지 기구 원자력 IEA나 마찬가지로 IEA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여기서도 보고서를 얘기를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테크닉만이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고 우리 사회를 위기로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야. 다른 방법보다도 더 앞선 방법.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신동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카본 캡처보다도 어떻게 옆길로 가서 수소 산업을 하면 뭐 환경이 다 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들을 여러분께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에서는 그동안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위해서 무려 400억 불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돈이죠, 400억.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되었고 실험되고 있지만 이게 안전성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기술성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그 실용화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 안전성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암 독성 물질을 비롯해서 2차 그 공해 물질이 발생을 없게 하는 그러한 그 많은 기술들이 이산화탄소 포집하는데 그 과정에 다른 발암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이 실용화 안 되고 있는 얘기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건 잡히긴 잡히는데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서 그 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그 다음에 되긴 되는데 1톤의 이산화탄소 포집하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 그게 경제성이 안 맞아.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용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어떤 단계에 어떻게 필요한 건가? 맨 처음에 저기 1번이라고 쓴 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효율이 높아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됩니다. 이런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현재 개발된 것도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운반하느냐. 그걸 갖다 압력을 가하고 온도를 저하시켜서 액화시키는 이산화탄소 액화 기술, 다시 말해서 CO2
컴프레션하고 리퀘렉션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스토리지 탱크에 관련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우리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탱크롤이라든지 또 멀리 갈 때는 CO2 전용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양한 목적으로 CO2를 2차 공해 없이 청정에너지로서 전환하는 활용하는 기술. 이 크게 놀아서 이러한 다섯 분야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 개발된 기술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국제적인 검증을 거쳐서 그 실용성이 인정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점에서 오늘 2021년 제가 강연을 하는 이 6월 29일 날 오늘 이 시점에는 노르웨이에 있는 카본 그룹이 개발한 이와 관련된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 기술성 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카본의 기술은 전 세계 오일 가스 인더스트리에서 BAT, 낯설은 단어를 모르겠는데 베스트 어베이러블 테크놀로지라는 그 분야에서 아까 그 CO2를 배로 운반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이 지구상에 CO2 운반선이라는 건 아직 건조한 이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4, 5년 전에 이런 오늘 같은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CO2, LPG, 암모니아를 같이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설계해서 국제선급협회에서 AIP, Approved in Principle 승인을 받은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배가 이건 도면이죠. 그래서 이런 추가로 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육지의 공장뿐만 아니라 배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특허를 국제 특허를 내가지고 현재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의 선박에 시제품이 달려서 현재 운항하기 시작한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공동으로 개발한 노르웨이 카본사가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월등한가 하면 이쪽에 그 브라운으로 된 바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나라가 이산화탄소 및 질소, 유황, 미세먼지, 기타 독성 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기준이 제일 엄격하고 미국은 각 스테이트마다 캘리포니아, 뉴욕 스테이트마다 그 기준이 다른데 미국에서도 제일 엄격한 기준이 캘리포니아의 기준입니다. 저 브라운으로 된 갈색으로 된 저것이 캘리포니아의 현재 기준입니다. 저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자동차고 모든 그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산업체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가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그린으로 된 것이 카본 그룹에서 개발한 CCUS라면 그 기준보다 훨씬 적은 저런 기준으로 해서 미국 상무성에서 이 카본의 테크놀로지가 Best Available Technology BAT라는 그걸 받았고 또 우리 TR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테크놀로지 레디네스 레벨 어떤 기술이 개발됐을 때 특허가 나오면
그걸 갖다 레벨 1이라고 합니다. 그거로부터 많은 공정에 시험하고 검증하고 실증 플란트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 레벨 9이 되면 이것은 실용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다는 그런 그 클래스를 주는데, 카본의 테크놀로지는 현재 BAT에 노미네이트 됐고 레벨 9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가 이게 지구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개발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안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징벌적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세를 매긴다든지, 또 볼과금을 매긴다든지, 또 탄소 배출권을 사게 해서 여러 가지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과연구소나 각 단체에서 이거에 맞춰서 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실용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 이산화탄소 포집하고 관련된 기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식입니까 습식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건식 습식 떠나서 현재 개발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중 실용화 단계인 아까도 말한 40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여러 가지 특허가 나왔는데, 이 대표적인 기술의 유형이 이런 것들입니다. 뭐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 하나하나의 어떤 회사들이 저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집 기술들은 기술성은 인정되나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1톤의 CO2를 포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싸냐 비싸냐, 이것이 이 실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낸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개발된 제일 좋은 기술로 1톤의 CO2를 생산하는데 약 평균 한 70불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50불에서 그 숫자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MIT라는 공과대학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이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미국에서 지금 제일 비싼 건 140불, 1톤 생산하는데 140불, 그리고 어떤 거는 60불, 50불 이상 평균해서 지금 한 톤당 70불의 비용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기 제일 꼭대기에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카본 기술에 의해서는 20불 미만으로 포집이 됩니다. 그래서 20불이 됐든 50불이 됐든 하여튼 간에 포집을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포집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거를 제2차 공해 없이 청정에너지로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문제는 또 우리가 따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여태까지는 골칫덩어리였는데 앞으로 쓸모가 굉장히 많은 전략적 물자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쓰여지는 여러 가지 모양새로 지금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골칫덩이가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새로운 자원으로 지금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이라고
사우디니 쿠웨이트니 석유 수출국가 기구가 있는데 한국이 잘하면 CO2를 수출국가로 변모해서 세계 CO2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거는 국가 통치권자나 우리 지방정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 결단과 앞으로의 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아직도 실감 못하는 우리나라에서 실감 근래 해운회가 국제해운업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박에 추진하는데 연료를 방가스라고 기름을 떼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뭐 LNG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앞으로 뭐 수소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우리 황희수 박사가 늘 주장하고 계신 중소형 원자로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써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 전문가들이 뭐 이거 다 좋은데 가격 문제,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앞으로의 선박 추진 연료의 주류는 메탄올이 될 것이다. 메탄올. 그래서 이 책은 메탄올 오일가스로 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미국의 교수가 여태까지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오일앤가스가 주성돼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오일앤가스를 넘어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 판도는 메탄올 에코노미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그런 논리를 전개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 지가 한 10년 한 7년 되는데 글쎄 이렇게 될까 하고 저도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2년 전에 구라파에 월드 프롬십이라는 큰 배회사가 발빠르게 미래 대보하기 위해서 48,000톤급 메탄올 추진 선박을 한국에서 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질 수 있다 해가지고 현대 미포조선소에서 이 배가 현재 세계 최초로 메탄올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고 일부는 내리버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에 힘입어서 또 다른 거대 선주가 6척을 한 달 전에 또 추가로 발주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세계 선주들이 그 머리를 돌려가지고 빅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는 메탄올이다. 메탄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크락슨이라고 전 세계 해운 조선 동향을 분석하는 영국에서 200년이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크락슨에서 예측하기를 2030년, 지금부터 9년 후면은 전 세계 배의 60%가 메탄올에 의해서 추진될 거라는 이것이 사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세계 조선국가고 금년 1월부터 5월달까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의 60%가 넘는 배를 우리가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메탄올 연료까지 공급한다. 그러면 메탄올이 뭐지? 뭐 여기 저 화학 하시고 뭐 메탄올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CO2하고 수소하고 전기하고 결합하면 메탄올이 생깁니다. 근데 그럼 왜 여태까지 안 했지? CO2가 비싸고 수소가 비싸고 전기가 비싸니까 이 경제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싼 전기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그냥
탈원전, 탈석탄 하지 말고 그 SMR 같은 중소형 원자로를 해서 하면은 전기값도 해결될 거고 공해도 해결되고 또 카본의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CO2 잡으면은 20%에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 바리우 체인이 맞아 들어가는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잘 결합을 하면 안 될 게 없는데 아까도 안순 박사가 아침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되는 일을 안 되게 하는 제주들은 많은데 되는 일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제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을 되게 하는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196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와가지고 거제도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 짓대 그러니까 전부 다 날 갖다 미친놈치고 그랬습니다. 못한 하면 만들고 쇠조가리 못 만든다라 해서 어떻게 거제도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조선산업을 일으키냐. 반대가 10사람이 모이면 9사람이 반대예요. 박정희 대통령 한 사람만 지지해. 그러나 하여튼 그로부터 25년, 30년 후에 우리가 영국, 독일, 일본들을 다 물리치고 오늘날 세계 제1위. 그래서 좀제 얘기하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좀 기백하고 그러한 챌린지가 도전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에 1년에 350억 톤에서 400톤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전에 통신을 보니까 현대에서 수소공장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을 해가지고 반도체에 쓰는 CO2하고 뭐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CO2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어디서 필요하냐? 원유 생산하는 업체들. 사우디 아람코라든지 인도네시아의 파타미나 쿠웨이트 오일 컴퍼니, 이란의 내셔널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 등등 오펙 석유 수출 국가 기구의 회원 국가들이 CO2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CO2를 갖다 뭘 하려고 그래요? EOR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에다가 CO2를 잡아내면 인젝트하는 주입을 하면 여태까지 실적으로 봐서 1톤의 CO2를 잡아내면 약 3 내지 5바렐의 원유가 더 증산이 됩니다. 그건 여태까지 여러 군데서 실험한 실적치인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제일 평균 70불에 70불짜리 CO2를 1톤을 잡아놓으면 5바렐이 나오면은 요새 약 바렐당 한 60불 가나요? 그러면 6, 5, 30에 300불 70불에서 300불 나오니까 원유 생산업자로서는 이거를 하면은 굉장히 그 이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70불이 아니고 15불, 20불짜리를 집어넣으면 그 이익의 폭은 마진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Enhanced Oil Recovery, 그러니까 증진된 원유 회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엄청난 양의 CO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노스다코타에 있는 유전에서 실제한 겁니다. 저기 포인터가 있네. 유전이 발견되면 기름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전 하나를 생산공 하나를 뚫기 위해서
적어도 이 지대가 기름이 있다 하고 지질학적으로 되면 수백 개의 시추봉을 뚫어가지고 그 가운데 두서너 개가 원유를 생산하는 소위 프로덕션을 생산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이 막 나와요. 많이 기름보다 보면 기름이 이제 안 나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다 물을 잡아요. 프라딩. 물을 넣으면은 물에 의해서 또 그 속에 있는 원유가 또 올라가서 나와. 그러다 또 안 나와. 그래서 CO2를 넣어봤어요. CO2를 넣었더니 또 나왔어요. 그것이 아까 말한 1톤의 CO2를 넣었더니 3 내지 5발의 기름이 더 나온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스타코다 유전에다 4,500만 톤의 CO2를 주입했더니 1억 5,500만 바렐의 원유가 더 증산한 그 신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전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나와. 근데 CO2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CO2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사서 넣죠. 그래서 미국의 Society of Petroleum 석유화학 페트롤리움 석유 엔지니어 협회에서 도대체 전 세계에 앞으로 이런 EOR 목적으로 Enhanced Oil Recovery 목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필요할 건가 서베이를 했어요. 그것이 약 1,560억 톤의 CO2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인간이 품어내는 게 한 350억 톤 된다니까 우리가 품어내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CO2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CO2를 잡기만 하면 쓸 때가 아까도 그랬죠. 메탄올도 만들고 이오알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시장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기술 가지고 어디서 하고 있는 게 있어? 해봤어? 제가 그래서 현재 카본의 그 CCS 기술에 의해서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미국의 옥시그룹이라고 텍사스의 가장 큰 유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5대 메이저의 하나입니다. 거기하고 현재 사업적으로 사업화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계획을 예를 하나 여러분께 이건 실증 예입니다. 학위 논문도 아니고 가상 예측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뭘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에 석탄 발전소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 발전소 용량이 6,666메가와트 약 670만 킬로와트에 되는 석탄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4,780만 톤입니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로 포집을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옥시의 오일 필드에다가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시하고 카본 간에는 앞으로 20년 내지 25년 동안 우리가 매년 4,780만 톤의 CO2를 공급할 테니까 당신들은 톤당 얼마에 사시오 하는 계약이 체결돼서 그 계약에 의거해서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나 되는 발전소에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계를 달려면 돈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약 4.8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5조 가량의 시설비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을 장려하고 기온난화를 막고 미국을 갖다가 깨끗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텍스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1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데 35불 내지 50불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딜은 옥시그룹이 우리 카본한테 톤당 이산화탄소를 20불에 사갑니다. 20. 그래서 옥시그룹한테 20불을 받고 미국 정부에서 35불을 받아서 톤당 55불의 레베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계산으로 4,780만 톤을 55불 곱하면 26억 불입니다. 1년의 레베뉴가 26억 불. 근데 그거를 20년 동안 하니까 540억 불의 레베뉴가 확정 채권이 형성된 겁니다. 그럼 540억 불의 확정 채권, 그것도 보증 상대가 미국 정부, 미국 재무성에서 35불씩 준다는 게 스테이트멘트가 있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기름회사가 준다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면 세계 어느 금융기관이든 그거에 5% 10% 정도 파이낸스 받는 거는 그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줄을 서서 서로 그러니까 돈을 회수할 게 확실하니까 거기에 자금을 대서 5조가 되는 그런 돈을 그렇게 큰 노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사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공장이 시설이 완공되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대한 공장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 막 상표에도 들어올 수 민감하지만 우리가 카본 유해식을 만들어서 옥시하고 20년 내지 25년에 그 CO2 공급 계약을 맺었고, 아까 말한 5개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전부 처리하는 저희 프로가스 어그리먼트를 맺어가지고 하고, 돈은 미국 골드만삭스, 미국 파운데이션, 다른 투자자들이 하고, 이걸 하는데 카본이라는 단체나 조그만 기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할 수 있어? 어떻게 믿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EPC 컨트랙터가 라버린, SNC 라버린이라고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첨단 기술 프란트들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퍼포먼스 가라티를 해주는 조건, 물론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당히 복잡한 금융이 돌아가기 때문에 카나다에 있는 은행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돼서 지금 이런 스트럭처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람코가 뭘 사고 하는 게 그냥 시장의 모양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기술이 활용돼 가지고 사업화돼서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런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연간 545불을 26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100개도 넘습니다. 그걸 전부 안 하더라도 몇 개만 해도. 그래서 여기에 여기까지 제가 그러나 오늘 전황 정관도 하게 시고 황혜수 박사도 또 아까 전 박사도 하시. 제가 키스트 카이스트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남의 기술을 돈 주고 사가지고 턴키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겠나.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기술이 우리 손에 의해서, 우리 머리에 의해서 개발된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영수가 있어야 되기 위해서 키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키스트 카이스트가 없는 한국의 산업기술이 지향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오늘 이런 모든 선지화된 우리의 산업구조를 만드는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카본하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 있는 기술자들한테 자, 당신네들이 머리가 좋고 앞서가서 원천 기술도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나 누가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파브리카, 아까도 말했지만 공장 자체를 건설해야 됩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철판 자르고 파이프 붙이고 전기 있고 뭐 이런 건 세계에서 최고예요. 최고의 품질하고 최고의 능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걸 앞으로 전 세계 앞으로 수백 기가 필요한 이런 한국에서 파브리케이트해서 한국에서 아셈블리해서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걸 합의를 했어요. 여기에 내가 개인적인 무슨 금전적인 이익이나 이런 건 하나도 내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제가 대우조선을 설계하고 오포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대우조선의 주식은 안 가지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대우조선의 주인이라는 생각, 이렇게 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내가 애착을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이게 만드는 거, 그럼 항상 우리는 파스트 무바가 포로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 우리가 만들어만 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한국의 키스카이스트 더 각대하여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젊은 정말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 인재들하고 너희들이 매추어된 그런 그 스타프하고 같이 해가지고 카본 캡처 유틸리제이션 스토리지 테크닉을 많은 연구 개발하고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베스트웨이라고 테크놀로지만 누가 알아? 다음 달에 독일에서 나올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에다 R&D 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같이 좀 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노르웨이 정부에서 아주 쾌히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덕단지는 기계연구소, 과학연구소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했더니 전부들 아주 그냥 상수 들어서 그거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가 흥분해서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해서 했는데 옛날에 내가 좀 힘이 있어서 그런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그래 사람들이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뭐 얘기를 안 들어주는 얘기를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박 시장처럼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얘기 없지.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를 갔습니다. 노르웨이 가서 노르웨이 총리님을 만났어요. 근데 총리님이 아주 복스럽게 생긴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얘기한 거를 한국 정부에다 얘기해서 이것이 한국 정부에서 쌍수를 들고 이것을 화답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힘이 없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내 얘기 잘 안 들으니까 당신이 한국에 와서 국가수반으로서 한국에 와서 박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의 협력으로서 이걸 하는 걸로 이렇게 정상 간에 합의를 하면은 이거를 추진할 동력이 생길 것 같다. 난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그러는데 이 아주머니가 아유 자기가 한국에 가겠다. 그래서 진짜 노르웨이 총리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신문 기사를 가져왔는데 지금 금방 어떻게 마음이 급해서 놓쳤는데 그래서 내가 말한 그대로 양국 정상이 의논해서 의정서에 양국 대통령 총리가 사인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최순실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일이 그냥 곧하면
박근혜 얘기만 하면 두드러기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그러나 지금도 나는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들한테 한국에다 R&D 센터 같이 만들자 하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옆으로 나갔습니다는.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만 여긴 내가 준비를 안 해봤습니다만 카본이 현재 바레인이라는 나라하고 그 계약을 해서 약 500만 킬로와트 되는 발전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바레인에 있는 유전액 EOR을 주입하는 더 큰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국에서도 돈벨이라는 데 석탄 발전소에서 북해에다가 집어넣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EOR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3개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인콰이리를 현재 받아가지고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처럼 많은 유전이 옆에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유전에다 집어넣는 일이 간단한데 한국의 경우는 유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이 없으니까 이거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하지 않는 데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우디에 아람코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CO2를 당신들이 사가져가시오 하는 교섭이 된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CO2 운반선에 의해서 싣고 와서 팔면 이게 골칫덩어리 아니라 여태까지 CO2는 우리 생활이나 우리 환경이나 모든 면에 라이abili티야. 이게 아주 채무야. 근데 이 골칫덩어리를 이제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전략 물자가 되고 이것이 자산으로 전환해서 엄청난 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장님께서 부산하고 부산 주변에 산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제철 발전소도 있고 하동의 발전소, 삼천포의 발전소, 또 뭐 이 시내에 있는 뭐 동국제약 제철소, 뭐 하여튼 화학공장. 그래서 이런 거를 모조리 다 포집해서 부산을 청전 탄소화 도시로 만들고 그것도 큰 효과인데 그래서 그렇게 수집된 이산화탄소를 어디 큰 보관 창고를 CO2 스토리지 탱크를 하나 바다에다 만들든지 입지에다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아까 말한 CO2를 필요로 하는 오펙한 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바류 체인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한다면은 이건 정말 부산시를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는 또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될 거고 이거는 경제적, 기술적 반급 효과도 아주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선진 기후변화 대응 국가로서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선진 국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우리 카본이 복수하고 하는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시간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만은 제일 저쪽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 배출 산업재 발전소 조리 공장, 화학 공장, 제철소, 시멘트 공장에서 이거를 포집해서 그래서 CO2 포집 저장 시설 설립사를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CO2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유황, 질소, 미세먼지, 독성물질 이거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검증되고 환경적으로 안정하고 경제 실효성이 있는 그런 포집 기술로 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CO2 포집 시설이 있을 거고 저장실이 있을 거고 운반 시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포집 시설을 갖다 또 대형 CO2 저장 시설, 액화 시설, 선적 시설 같은 거를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중동이나 동남아의 오펙 회사에다가 또 20년에 공급 계약을 맺어서 CO2 전용선으로 수출하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걸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있는 CCS 포집, CO2 포집 저장 시설 그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를 만든다면 배출업체가 이거를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라든지 부산시라든지 개발자라든지 배출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이 주체가 돼서 하면은 이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밑에 내가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 예를 들어봤습니다. 만일에 지금 하동에 석탄 발전소가 있습니다. 500메가와트짜리 8기가 있는데 한 4,000메가와트, 400만 킬로와트짜리 석탄 발전소가 있어요. 남동 발전이 삼천포에 500메가와트짜리 6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300만 킬로와트. 그래서 7,000메가와트, 약 700만 킬로와트의 석탄 발전소가 부모되고 있고 그것이 이 부산 이 지역에 공해하고 공기오염에 지구온난화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우선 그 두 개만 어떻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양이 연간 약 3,500만 톤이 됩니다. 3,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모집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의 경험을 치르고 와서 이거를 이 시설을 하려면은 약 70억 불, 7조 가량의 돈이 들 거다 하는 걸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넉넉 잡아서 이런 돈이 들고 그러면 아이고 부산시 된 예산이 15조 정도밖에 안 돼 7조를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그러나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3,500만 톤을 우리가 운임하고 다 해가지고 50불에 우리가 오펙한테 수출한다면 이 돈은 이것이 20년 되면 350억 들이 됩니다. 350불에 50억을 세계에서 자산 가치가 제일 큰 회사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아람코 같은 데서 350불 내겠다는
약속 가지고 금융기구에 가서 그걸 하면은 이게 될 겁니다. 만약에 부산시가 더 의욕을 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제철소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년에 1억 톤의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8분의 1을 부산에서 포집할 수 있다면 100조가 되는 수입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를 탄소 배출권으로 우리가 또 권한을 행사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요새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이 약 70유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막 50불이라고 금년 여태까지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50불이라고 봐도 더 추가로 350억 불이라는 추가 재원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하동 3,000복 것만 해가지고 탄소 배출분까지 하면은 700억 불의 레베뉴를 올릴 수 있고 이 돈으로 공장도 질 수 있고 도시도 깨끗해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잘만 하면 잘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전 산하에 직접 있는 발전소, 남부 발전소, 남동, 동부 발전소, 국가 통치권 차원에서 이거 전부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1년에 2억 톤입니다. 2억 톤을 우리가 아까 말한 한 50불 정도 할아버지 돈 받고 이걸 수출하게 되면 그 숫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거대 석유 재벌들은 이미 탄소가 더 이상 고치동물이 아니다. 이건 앞으로 자산으로 전환돼야 될 전략 물자다는 걸 인식을 아주 확신해서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엑슨모빌이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1,000억 불을 투자해서 휴스턴에 세계 최대의 CO2 스토리지 탱크 허브를 만듭니다. 그건 뭘 말하냐? 앞으로 CO2가 물자예요. 그것이 골칫덩어리 쓰레기가 아니야, 물자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자산화해서 돈 벌겠다는 겁니다. 나치쉐리 화란의 롯데르담에 37억 불을 들여서 똑같은 스토리지 탱크를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노르웨이도 만들고 지금 여러 나라의 석유 재벌들이 앞다투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도 세계에서 7번째가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인데 그 배출한다고 골치 아프다고 자꾸 포럼하고 회의하고 어찌하오니까 하고 회의만 하지 말고 실제 이런 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어떨까. 요즘 공개경제신문을 보면 재벌 그룹들이 앞다투어서 탈탄소와 관계된 사업들, 특히 수소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십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려면 수소 생산해서 수소 자동차 생기고 수소를 선박 운항하고 수소를 발전도 하고 아주 좋죠. 생산하려면 양질의 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싸고 질이 좋은 전기.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공법은 다르겠지만 약 1톤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3톤 내지 5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탈원전, 탈석탄전 등 쓰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원자로를 활용해서 수소 만드는 데도 활용하고 카본 기술 같은 걸 해서 포집한 데도 활용해서 그래야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탈탄소화의 기술 처음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오늘 드린 말씀들이 국익적이고 국가 발전적 차원에서 잘 검토되고 계획되고 실천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그냥 외람된 거입니다만 부산시가 주관해서 탄소사업 추진 타스크포스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전문가들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조직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그런 검토도 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성장 가능하고 국가에게 부합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났을 때 사업 계획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두서없이 아침에 긴 시간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른 시간에 지루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